네. 사실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 뉴스가 두 개 있었어요.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래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테마를 금리 발작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거는 아니죠. 지난 연초에도 미국의 금리가 3%를 뚫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아주 발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거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요번에는 이제 3.2%까지 넘어섰죠. 3.2%까지 넘어서면서 또다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구나라는 부분, 기업의 조달 금리, 조달 비용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되면 항상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늘 대두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에 대해서 그 화살이 막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이게 정통적인 경제인 출신이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식이 일천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무 매파적 성향을 버리지 않는 바람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JP모건에서는 통계까지 냈어요. 그가 발언할 때마다 0.48%씩 떨어졌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까지 뚝 누적을 해본다면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을 그 때문에 봤다.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날라갔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에 속하죠. 폴 볼커의 시대를 붙어서 앨런 그린스펀 그리고 또 벤 버냉키를 거쳐서 자넷 옐런 그리고 또 지금 제롬 파월까지 그 수많은 역사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연준의 생각이 스테디하고 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제시를 했을 때 주가가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폴 볼커 시절에 피해 목요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롬 파월이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연준에서 금리의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길게 어떤 예측 가능한 모델을 세워놓고 스테디하게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시장에는 훨씬 더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왜 갑자기 급등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팩트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급등해서 걱정이시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폭락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진다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었었거든요.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금리가 뚝 그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10년물이 2.84%까지 뚝 떨어졌을 때 저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대충 드렸어요. 워낙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충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국채는요, 참 독특한 시장입니다. 단기물 시장이 있고 장기물 시장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십진법이 적용이 되고요. 장기물 시장은요, 32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수법이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단기물 같은 경우는 현금 이렇게 현금을 갖다가 차액 결제라 그러죠. 내가 이긴 만큼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물은요. 현금 차액 결제가 아니라
현물 인수도 시장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물 인수도라는 건 뭐냐면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선물을 매도를 했으면 만기가 됐을 때 현물로 갖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물로 갖다 줘야 된다. 자, 그런데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위기가 커지면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뭐하러 채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1년에 3% 먹자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려는 흐름들이 강해지게 돼요. 실제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연준 의원들 최소 3명 이상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주말에 발표됐던 그 미국의 실업률도 3.7%로 49년 만에 최저치를 찍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국 국채를 버리고 위험자산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상업상품거래소에 보면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순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무려 70만 계약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2.84%로 내려 꽂히니까 사람들은 아연실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국채값이 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는 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은 숏 스퀴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장기물 시장은 어떻다고요? 현물 인수도입니다. 현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만기를 앞두고 만기가 되기 전에 현물을 사서 이걸 갖다 주려다 보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매도를 치니까 집중돼서 치다 보니까 만기일 직전에 소위 이 미국의 국채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국채가 상승을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2.84%까지 뚝 떨어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왜 급등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8월 달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가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진 것은 숏 스퀴즈 현상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고 지금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금리가 오르는 게 맞아요. 경기가 좋으면 누구나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재정 투자를 원합니다. 재정 투자를 원하는데 돈을 좀 쓰기를 바라는데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쓰기를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상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하다 보면 국채가 많아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채가 디글디글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하반기에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채권 발행 물량이 7,690억 달러예요. 이게 전년 동기, 작년 대비로 해서 63%나 많은 물량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지금 트럼프가 돈을 쓰기를 원하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개입이 됩니다. 바로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더더욱 빠른 속도로 급등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기업들의 다국적 기업들의 달러 환수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써야 기축통화죠. 미국에서만 쓴다면 그게 로컬 통화지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가에서는 외부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저 가로수길 가면 애플샵이 있어요. 그 애플샵에서 애플폰을 팔게 되면 돈을 벌게 되죠. 이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송금을 시켜버리면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돈을 번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렸어요. 왜?
미국에 통하는 기축 통화니까 가급적 더 많은 돈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이 기축 통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요. 개소리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우리 알토란 같은 이 달러를 왜 해외에다 두냐? 다 가지고 두라. 물론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했겠지만 좀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죠. 집에 가. 내 말에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만 남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왔던 이 엄청난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 환류를 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참 독특한 현상이 벌어졌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 OIS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다. 유럽 쪽에서 OIS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채권이 지금 3.2%잖아요.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3.2%입니다. 안전자산이죠. 이거를 사려는 수요를 누가 주로 수요를 할까요? 유럽의 보험회사나 일본의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걸 삽니다. 그런데 살려면 이게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3.2%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다른 말로는 그 fixed income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 이자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고정적인데 환율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는데 달러의 변동성 때문에 요 3.2% 취하려다가 10%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 달러의 등락 때문에. 그래서 채권 트레이더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국채를 살 때는 달러를 스왑을 합니다. 이 스왑을 해서 해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달러의 변동성, 달러 환율 변동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이탈하기 위해서 3.2%를 분명하게 취하기 위해서 달러를 스왑을 해서 이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 자금 가지고 사게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에 머물러 있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스왑 포인트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칭 비용이 급등을 해서 미국의 국채는 지나칠 정도로 남아도는데 이 국채를 살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 붙을 때 휘발유 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없었지만 급등하게 된 동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죠.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사도 되는 그런 하락일까요? 아니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하락일까요? 간단하죠. 지금 위기가 뭐 때문에 생긴 위기라고요?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전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미국의 국채를 살려면 마이너스 0.1%포인트 손해를 봐야 되는데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조적 리스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꽝 터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단지 잘못된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금리가 급등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우리 기억이 있어요. 연초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밟고 올라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 절대 수준이 이만큼 높은 수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빨리 매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연흥 총재도 얘기를 했고요. 또 제롬 파월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세요. 지금 중립금리까지 이만큼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참을 더 가야 중립금리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금리 수준이 낮으니까 여기서 금리가 좀 치솟아 올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자꾸 간곡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때문이라면 다른 이유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금리 때문이라면 이건 특별 바겐세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 포트에 금융주 하나쯤은 반드시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